너 이제 너네 별로 돌아간다며? 한국으로 도망가봤자 넌 반쪽짜리 아니야? 여기 아르헨티나의 한 골목 앞에서 두 여성이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글을 쓴다는 이유로 힘든 시절을 보낸 그녀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 몇 년 뒤 다시 찾은 아르헨티나에서 마주한 두 사람. 안녕, 정말 오랜만이다. 여기서 일하는 거야? 누구세요? 주문 안 하실 거면 나가주세요. 다시 찾은 그녀를 이악 물고 모른 척하는 그때 그 여성. 놀리던 기세는 어디 가고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몇 년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루시아 김이에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아르헨티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죠.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은 다른 집과 달랐어요. 아버지가 한국 무역회사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집안에선 항상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에 열흘 정도만 집에 계셨어요. 한국과 남미를 오가는 무역 업무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는 날은 저에게 축제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실 때마다 한국 과자나 장난감을 가져다 주셨고, 저와 함께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어요. 루시아야,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가르쳐 주시고, 사랑해요. 라는 말도 알려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르헨티나 사람답게 따뜻하고 정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없을 때면 항상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한국어를 제가 중얼거릴 때도 미소를 지으며 들어주셨습니다. 미야, 아빠가 가르쳐준 말이지? 라고 물어보시면서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한국어는 모르셨기 때문에 집에서 한국어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 단어들을 흥얼거리며 자랐어요. 혼자 놀 때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사주신 한국 동화책을 보면서 글자를 따라 읽기도 했고, 제 방에는 한글로 된 이름표도 붙어 있었어요.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이 제게 특별하고 소중한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친구들과 놀다가 무의식적으로 한국어가 튀어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신기해했습니다. 루시아, 그게 뭐야? 어떤 말이야?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저는 순진하게 아빠가 가르쳐준 한국어야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또 외계어하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점점 비웃음의 뉘앙스가 강해졌어요. 특히 마리아라는 친구가 가장 심했습니다. 루시아는 이상한 소리만 해. 우리가 알아듣게 말해. 라고 했죠. 더 힘든 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루시아, 아빠는 항상 없잖아. 아빠 없는 애. 라는 말들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출장을 많이 다니신다고 설명해봐도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럼 진짜 아빠가 아닌 거 아냐? 라고 되묻곤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는 항상 어머니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이 제 한국어를 외계어라고 했다는 말을 했을 때 어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미야, 아빠가 가르쳐준 건 특별한 거야. 다른 친구들이 모른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야. 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어린 제게는 그 위로가 완전히 와 닿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한국어로 대화하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거든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제 한국어를 외계어라고 했어요. 라고 말하면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루시아의 한국어는 아름다운 언어야. 언젠가 친구들도 알게 될 거야. 라고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며칠 있으면 또 떠나셨어요. 그 빈자리가 점점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친구들의 조롱이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아빠 없는 애가 이상한 말까지 해.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정말 화가 났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졌어요. 왜 항상 저희를 두고 떠나시는 걸까 하는 원망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빠가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제게는 그냥 버림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진짜 저를 버리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친구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한국어 배워서 뭐해? 그런 거 배울 시간에 다른 공부나 해. 라는 말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은 제가 한국어를 쓸 때마다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하거나 비웃곤 했어요. 또 시작이네. 우리는 지구인이야.
외계인이랑은 대화 안 해.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한국어를 쓰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주신 한국 동화책도 방구석에 쌓아두기만 했고 한글 이름표도 보기 싫어서 떼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 것들이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실수로 한국어가 나왔는데 마리아가 또 외계어네 라고 하면서 다른 친구들까지 웃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이 정말 창피하고 화가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엄마, 저 한국어 배우기 싫어요 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놀라시면서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놀리는지, 아버지가 없어서 얼마나 외로운지, 한국어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미아, 내가 특별해서 그런 거야. 그런 말들에 신경 쓰지 마. 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제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다음에 돌아오셨을 때는 제 태도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반갑게 뛰어가지도 않았고 한국어로 대화하자고 하셔도 시큰둥하게 반응했어요. 아버지는 제 변화를 눈치채시고 루시아야,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빠, 전 한국어 싫어요. 친구들이 다 외계어라고 놀려요. 그리고 아빠는 항상 없어서 혼자 견뎌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루시아야, 미안해. 아빠가 너무 일에만 신경 써서 내 마음을 몰랐구나. 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 어머니가 방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저에게 루시아야, 아빠가 앞으로 더 자주 집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출장은 여전했고 친구들의 놀림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도 아버지와 스페인어로만 대화하려고 했고 한국어 공부는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금세 제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역시나 신기해하거나 놀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이 더 심했어요. 중국어야 일본어야? 쿵푸 할 줄 알아? 같은 말들을 던지며 놀렸습니다. 그 무렵 저는 정말 한국과 한국어가 싫어졌어요.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짐을 지워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범한 아르헨티나 아이로 태어났다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아이들이 저를 둘러싸고 외계인 루시아 라고 부르며 괴롭혔어요. 그때 정말 화가 나서 그만해 라고 소리쳤는데 그 순간 한국어로 화가 나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더 크게 웃으면서 봐, 또 외계어 나왔다 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제 방에 있던 한국 물건들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동화책도 한글 포스터도 모두 상자에 넣어서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나는 아르헨티나 사람이야. 한국인이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그 다음에 돌아오셨을 때 제 방을 보시고는 루시아야, 한국 책들이 어디 갔어?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필요 없어서 치웠어요. 라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슬픈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어와 멀어져 갔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절대 한국어를 쓰지 않았고 집에서도 가급적 피했어요. 아버지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어로 말을 걸어오시면 스페인어로 대답했고 아버지도 점차 저에게 맞춰주셨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무언가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나누던 따뜻한 한국어 대화들이 그리웠어요. 그때 행복했던 기억들도 함께 묻어버린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새로운 환경에서도 결국 누군가는 제가 한국 혈통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여전히 호기심이나 놀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전 그냥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한국어 못해요. 라고 잡아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통화를 마치시고는 저희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으셨습니다. 루시아야, 엄마, 우리 한국으로 이사 가는 게 어떨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그 먼 나라로 간다고요? 아버지는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회사에서 한국 본사로 발령이 났고
이제 가족 모두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놀라면서도 정말이야? 우리가 한국에서 살 수 있다고?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래, 이제 매번 헤어지지 않아도 돼. 라고 하셨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계속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가야 한다니 아이러니했어요. 아버지의 한국행 제안을 듣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연한 두려움이 더 컸어요. 어머니는 의외로 덤덤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리아, 어차피 아빠 따라 이사 다니는 건 처음이 아니잖아. 라고 하시면서 이미 짐 정리를 시작하고 계셨어요. 어머니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곳이 집이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한국 이주 소식이 알려지자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아이들은 결국 도망가는 거네 라고 비웃었습니다. 한국 가서 외계어나 실컷 라는 말도 들렸어요. 그동안 쌓인 상처 때문인지 그런 말들이 예전만큼 아프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친구들은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한국 드라마 많이 봐서 가봤으면 좋겠다. K-팝 가수들 진짜로 볼 수 있겠네. 같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다른 시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한국을 무시하는 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제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모아온 것들 중에 무엇을 가져갈지 정해야 했거든요. 그동안 치워두었던 한국 관련 물건들을 다시 꺼내보니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주신 한국 동화책들, 한글 스티커들 그리고 한국 전통 인형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것들도 가져가자 라고 하셨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가져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몇 개는 챙겼어요. 어쩌면 한국에서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상기된 얼굴로 저희를 챙기고 계셨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한국으로 가는 건지 꿈 같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는 저에게 한국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루시아야,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변하는 나라야. 너도 금방 적응할 거야.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이 가장 컸어요. 그동안 일부러 외면했던 언어를 이제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아르헨티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제 차례가 되어 여권을 내밀었는데 직원이 한국어로 뭔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고 아버지가 대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정말 외국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깨끗하고 정돈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길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신호등이 고장 난 곳도 많았는데 여기는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인데도 거리에 여자들이 혼자 다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밤에 여자가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여기는 치안이 정말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마련해주신 집은 강남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작았지만 시설이 정말 좋았습니다. 온돌 바닥난방, 현대적인 주방 그리고 무엇보다 온 집안이 깨끗했어요. 어머니는 여기서 살면 정말 편하겠다 라고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첫 며칠은 시차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아르헨티나와 한국은 시차가 12시간이나 차이 났거든요. 낮에 졸리고 밤에 잠이 안 와서 고생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버지는 회사 일로 바쁘셨지만 틈틈이 저희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역시 언어 문제였습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직원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어릴 때 배운 기초적인 한국어만으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와 저는 항상 당황했어요. 어느 날 혼자 편의점에 갔다가 계산할 때 점원이 뭔가 물어보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당황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포인트 적립할 거냐고 묻는 거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한국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한국어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시며 그래,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되어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는지, 한국전쟁 이후 어떻게 이렇게 번영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의 할아버지 세대는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 그 분들의 희생이 있어서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고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치열하게 발전해온 나라였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 어느 정도 생활 패턴이 잡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어머니를 보고 외국인인 줄 알고 영어로 말을 걸어오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재미있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처럼 생겼지만 말투나 억양에서 이방인 티가 났습니다. 특히 스페인어 억양이 섞여서 한국어를 할 때 어색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들으면서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익히려고 했어요. 몇 달 후에는 간단한 알바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번역 일이었는데 스페인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수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 일을 계기로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남미 시장 진출을 계획하던 회사에서 제 경험과 언어 능력을 필요로 했거든요. 비록 인턴 수준이었지만 정식으로 회사에 다니게 된 것이 뿌듯했어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한국의 빠른 업무 방식에 놀랐습니다. 모든 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시간 약속도 여유롭게 지키는 편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정확한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그런 문화가 좋다고 느껴졌어요. 직장 동료들도 처음에는 제가 외국인인 줄 알았다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걸 알고는 신기해했습니다. 루시아 씨, 한국어 정말 잘해요. 라고 칭찬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말들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업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남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제 의견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 정체성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년 정도 지나니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혼자서도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매일 함께 있으니까 예전처럼 서운한 감정은 없어졌어요. 아버지도 제가 한국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루시아야, 이제 정말 우리 딸 같다. 라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어머니도 한국 생활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친해져서 한국 요리도 배우고 한국 드라마도 함께 보셨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하다. 라고 하시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날은 정말 바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회사에서 남미 시장 진출 프로젝트 발표를 준비해야 했는데 자료가 생각보다 많아서 집에서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났는데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강남역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핸드폰으로 회사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급히 수정사항을 전달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앞에서 걸어오던 사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피하려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넘어지면서 무릎이 바닥에 닿았는데 생각보다 아팠습니다. 스타킹도 찢어지고 무릎에서 피까지 났어요. 가방 속에 있던 서류들이 바람에 날아가고 핸드폰도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어날 엄두도 못 냈어요. 그때 누군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깔끔한 회색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은 남자였어요. 키가 꽤 크고 인상이 좋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라고 영어로 물어봤어요. 아마 제 외모를 보고 외국인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로 대답하면 그냥 평범한 한국 사람이 되는데 외국인으로 있으면 더 특별하게 보일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이라고 생각해서 더 친절하게 도와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망설이다가 서툰 영어로 대답했어요. 아, 고마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사실 영어 실력이 그리 좋지 않아서 버벅거렸어요. 그 남자는 제가 다친 무릎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가 나고 있어요. 근처에 약국이 있는데 가볼까요? 라고 영어로 말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제 서류들을 주워주었어요. 정말 친절했습니다. 저는 고마워하면서도 내심 당황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시작해도 될까 싶었거든요. 약국에서 반창고를 사서 무릎에 붙이는 동안 그 남자는 계속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 여행 중이세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충 얼버무리면서 아르헨티나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눈을 반짝이며 아르헨티나? 정말 대단해요. 축구 정말 좋아해요.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축구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축구로 유명하니까 자연스러운 대화 소재였어요. 약국을 나오면서 그분이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정연이라는 이름이었고 IT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한다고 영어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좋은 곳 알고 있어요. 라고 영어로 제안했습니다. 사실 회사에 늦을 시간이었지만 왠지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으로 보였을 때와 한국인으로 보였을 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다르게 대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카페에 들어가서 앉으니 정연 씨가 메뉴를 보여주면서 뭘 마실지 영어로 물어봤어요. 저는 간단히 아메리카노라고 했는데 그분이 한국 커피는 꽤 진해요.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영어로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어색했어요. 영어로 말해야 하니까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역 어플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대화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우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연 씨는 제가 번역 어플을 쓰는 모습을 신기해했어요. 기술이 정말 놀라워요, 그죠? 라고 영어로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불편한 건 없는지, 어디서 머물고 있는지 영어로 물어봤어요. 진짜 외국인 관광객을 챙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강남 쪽에서 산다고 했는데 정연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곳은 비싼 지역이에요. 잘 지내시는 모양이네요. 라고 영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황해서 가족과 함께 산다고 얼른 설명했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 정연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한국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계속 물어보고 맛있는 한국 음식 추천도 해주고 가볼 만한 관광지도 알려주었어요. 그런 친절함이 진짜였어요. 1시간 정도 이야기하다가 저는 회사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연 씨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서울 구경시켜드리고 싶어요. 라고 영어로 제안했어요. 그 순간 정말 고민됐습니다. 이 거짓말을 계속해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정연 씨가 너무 좋은 사람 같았고 솔직히 말하면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받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동료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만남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오후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도 자꾸 정연 씨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도 생각해봤습니다. 아마도 외국인으로 보일 때 받는 특별한 관심이 좋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냥 평범한 한국 사람 중 하나였는데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더 신경 써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새로웠습니다. 며칠 후 정연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번 주말에 경복궁 구경하러 갈래요? 라고 영어로 제안했습니다. 경복궁을 구경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좋다고 답했습니다. 주말에 경복궁에서 만나서 함께 구경했어요. 정연 씨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영어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정말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궁궐을 구경하면서 정연 씨가 한국 문화 어떠세요? 아르헨티나와 많이 다르죠? 라고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번역기를 보면서 네, 정말 아름다워요. 역사가 깊은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한국어로 하고 싶은 말이 훨씬 많았지만 참아야 했어요. 그날 점심도 함께 먹었는데 정연 씨가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비빔밥이에요. 한국의 전통 음식이죠.
라고 영어로 말하면서 먹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음식이지만 처음 보는 척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홍대 근처로 갔어요. 정연 씨가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영어로 했거든요. 홍대 거리를 걸으면서 버스킹 공연도 보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카페에서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스페인어로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정연 씨가 저 사람들도 외국인인가 봐요. 어느 나라 말인지 알아요?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스페인어라고 말하면 왜 아는지 의심할 텐데 모른다고 하자니 거짓말이 더 커지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스페인어 같아요. 라고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연 씨는 그럼 소통할 수 있겠네요. 아르헨티나도 스페인어 쓰잖아요.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더 당황해서 네. 하지만 지역마다 억양이 달라서 잘 못 알아들어요. 라고 변명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는 명동에 갔어요. 정연 씨가 쇼핑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길래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명동 거리를 함께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부터 정연 씨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연 씨는 정말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해서 메뉴판을 읽어주기도 하고 길을 잃을까봐 항상 제 옆에서 안내해 주었어요. 불편한 건 없어요?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라고 영어로 자주 물어봤습니다. 그런 친절함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로 저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죄책감이 더 커졌어요. 네 번째 만남에서는 한강공원에 갔어요. 정연 씨가 한강은 서울의 상징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치킨과 맥주를 먹는 게 한국 사람들의 취미죠. 라고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치킨을 주문해서 함께 먹었어요. 한강에서 야경을 보면서 정연 씨가 한국 생활 어때요? 적응하기 어렵지 않아요? 라고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번역기를 보면서 처음엔 어려웠는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괜찮아졌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정연 씨가 웃으며 좋은 사람들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라고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정연 씨 같은 분들이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연 씨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뭔가 진지해진 것 같았습니다. 루시아 씨, 저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좋아요.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게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 만남은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였어요. 평소보다 대화가 더 깊어졌는데 정연 씨가 자신의 일과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해외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배우고 싶거든요.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정연 씨는 해외 경험을 동경하고 있는데 정작 저는 한국에 적응해서 살고 있다는 아이러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카톡 알림이 왔어요. 회사 동료가 보낸 메시지였는데 화면에 한글로 된 내용이 그대로 떴습니다. 정연 씨는 그 화면을 보고 잠깐 멈춰 있더니 조용히 물어봤어요. 루시아 씨, 혹시 한국어 할 줄 아세요? 이번엔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들켰다는 생각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정연 씨는 제 반응을 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루시아 씨 한국어 억양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신 것 같았고요. 저는 완전히 당황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처음엔 정말 그냥 라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연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궁금했어요. 왜 한국어를 못하는 척하셨는지.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도움을 받을 때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셔서 더 친절하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싶었어요. 정연 씨는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루시아 씨, 저는 한국어 하시는 모습이 더 좋은데요? 정말요? 라고 물었더니 정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진짜 대화할 수 있잖아요. 번역기 없이도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안도가 되었어요. 그동안 숨기고 있던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제 모습으로 정연 씨와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한국어로 대화해요. 라고 정연 씨가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번역기를 쓸 필요도 없었어요. 진짜 저의 모습으로 정연 씨와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정연 씨에 대한 마음도 확실해졌어요. 이 사람이 저에게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거짓말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진실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연 씨가 진짜 제 모습을 더 좋아한다고 말해준 것이 가장 기뻤어요. 정연 씨와 사귀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저희 관계는 정말 안정적이 되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서로의 진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연 씨는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남미 시장 진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저는 마케팅팀의 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어요. 스페인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정체성이 이제는 제 최고의 무기가 된 거예요. 정연 씨는 제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습니다. 승진 파티를 열어주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곁에서 응원해 주었어요. 루시아야, 너 정말 대단해. 이제 진짜 한국에서 자리 잡은 것 같아. 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SNS에 일상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예쁜 카페에서 찍은 사진, 정연 씨와 함께 여행 간 곳들, 회사에서의 성과들을 올렸습니다. 별다른 의도는 없었는데 그냥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르헨티나 친구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와, 루시아 잘 지내네 같은 긍정적인 반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톤이 달라졌어요. 허세 장렬이네. 한국 가더니 완전 딴 사람이 됐네.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소심했으면서 같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리아를 비롯한 예전 친구들이 그런 말들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댓글들을 보고 상처받았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 외계어라고 놀렸던 기억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위축되고 SNS 활동도 중단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제 모습을 보면서 자존감도 많이 높아졌거든요. 정연 씨에게 그런 댓글들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루시아야, 그런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는 게 부러운 거야. 신경 쓰지 마. 어느 날 저녁 정연 씨와 한강을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가 말했어요. 루시아야, 아르헨티나 한번 가보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아르헨티나를 왜 가려고 해요? 너의 고향이잖아. 나도 궁금하고 내가 어떤 곳에서 자랐는지 보고 싶어. 그리고 정연 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너의 진짜 무대가 어디인지도 궁금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정연 씨는 항상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 과거와 상처까지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제 모습과 아르헨티나에서의 과거 모습이 너무 달랐거든요. 정연 씨가 제 과거를 보고 실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정말 가고 싶어요? 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정연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정말 가고 싶어.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그렇게 해서 아르헨티나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부모님께도 정연 씨를 소개드릴 겸 미리 연락을 드렸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정연 씨는 아르헨티나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음식은 어때? 날씨는 어떨까? 루시아 어릴 때 이야기도 더 듣고 싶어.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 관심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익숙한 스페인어가 들리고 라틴 음악이 흘러나오고 아르헨티나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리운 마음과 동시에 낯선 느낌도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낀 건 제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입던 옷차림, 들고 다니는 가방,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3년 전의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정연 씨는 신기해했어요. 와, 건물들이 정말 화려하네.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변하지 않은 고향의 모습에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나서 동네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집도 구경하고 다니던 학교도 보여줬어요. 정연 씨는 여기서 루시아가 자랐구나 라며 관심 깊게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집 밖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동네를 구경시켜주려고 정연 씨와 함께 나갔는데 길에서 예전 동네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루시아야 라고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는데 그들의 시선이 제 옷차림과 정연 씨에게 계속 머물렀어요. 와, 루시아 완전 달라졌네. 옷도 비싸 보이고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연 씨를 보더니 혹시 한국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정연 씨가 간단히 인사를 하자 친구들은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와, 진짜 한국 사람이네. 루시아 한국에서 잘 지내나 봐. 라며 신기해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에서 뭔가 이상한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순수한 관심이라기보다는 호기심과 부러움이 섞인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 얼마나 벌어? 같은 직접적인 질문도 나왔습니다. 길을 걷다가 또 다른 사람들과 마주쳤어요. 예전에 저를 놀렸던 아이들 중 일부였습니다. 그들도 저를 알아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루시아? 정말 루시아 맞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3년 전에 소심했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예전에는 저를 외계어 쓰는 이상한 애라고 놀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류 정말 대단하다. 나도 한국어 배우고 싶다. 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루시아, 한국 드라마 추천해 줄 수 있어?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어를 외계어라고 놀렸으면서 이제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니. 카페에 들어가서 정연 씨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어때? 내 고향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니 정연 씨는 사람들이 다들 친절하긴 한데 뭔가 내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보내는 시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시하거나 놀리는 시선이 아니라 관심과 부러움이 섞인 시선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루시아, 한국 취업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기도 했고 나도 한국 가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저녁 시간에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저희를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수군수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가 한국 가서 성공했다는 루시아인가 봐. 남자친구까지 한국 사람이네. 같은 말들이었어요. 정연 씨도 그런 시선들을 느꼈는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루시아야,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마. 내가 바뀐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정연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자란 세상이 너무 작았던 거야. 이제 더 큰 세상에서 내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거고.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달라진 게 아니라 제 가능성을 알아봐주는 환경을 만난 거였어요. 한국이라는 더 큰 무대에서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죠. 며칠 동안 고향에 머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저에 대한 관심, 한국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은근한 부러움 같은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을 때였어요. 반 친구들이 거의 다 모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모두 놀라더라고요. 루시아 정말 달라졌다. 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한국 회사 문화, 한국어 공부법, 취업 팁 같은 것들을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 저를 무시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제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정연 씨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기했어요. 루시아야, 내가 여기서 인기가 많네. 라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루시아가 한국 가서 잘났다고 생각하나? 라는 식으로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SNS에서 저를 비판했던 친구들 중 일부는 직접 만났을 때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루시아야, 오해하지 마. 우리가 질투해서 그런 댓글 단 거야.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정연 씨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저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루시아가 한국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겠어.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정연 씨가 루시아야, 어릴 때 자주 갔다던 그 동네 카페 가볼까? 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카페는 제게 별로 좋은 기억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제가 살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하나하나 어린 시절 기억을 되살려 주었어요. 그 골목, 그 상점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여기가 내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자주 오던 카페야. 라고 정연 씨에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곳은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낸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가 한국어 때문에 놀림을 받았던 곳이기도 했거든요.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외관은 예전과 거의 똑같았어요. 작고 아늑한 느낌의 동네 카페였습니다. 정연 씨는 아담하고 분위기 좋네 라고 말하며 먼저 문을 열어주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계산대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거든요. 그 마리아, 어릴 때부터 저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그 친구 말이에요. 마리아도 저를 보자마자 얼굴 표정이 굳어졌어요. 3년 만에 재회였는데 서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정적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마리아. 오랜만이야. 하지만 마리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피하면서 계산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반응을 보면서 예전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저를 외계인 루시아 라고 부르며 놀렸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쓸 때마다 또 외계어 시작이네 라고 비웃었고 다른 친구들도 따라서 저를 놀리도록 부추겼어요. 특히 아버지가 출장으로 자주 없다는 걸 알고 아빠 없는 애 라는 말로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루시아는 진짜 이상해. 우리나라 거 놔두고 왜 외국 거만 봐? 라고 놀렸습니다.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는 점점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서 멀어지게 되었거든요. 정연 씨는 그런 미묘한 공기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메뉴를 보면서 커피 2잔 주세요. 라고 주문했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제 눈을 피하면서 기계적으로 주문을 받았어요. 아메리카노 2잔이요? 라고 묻는 목소리도 어색했습니다. 네, 그리고 케이크도 하나 주세요. 라고 정연 씨가 추가 주문을 했어요. 그 순간 정연 씨가 저를 향해 윙크를 했는데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마리아를 계속 관찰했어요. 그녀는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대학은 못 간 것 같았고 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커피가 나왔을 때 마리아는 여전히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커피를 놓고 가려고 했어요. 그때 정연 씨가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루시아 친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연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면서 아, 네, 안녕하세요. 라고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더니 루시아, 정말 많이 변했네. 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쵸?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라고 정연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루시아 정말 대단해요. 회사에서 팀장까지 했어요. 마리아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저희 성공한 모습을 보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정연 씨가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간만에 고향에 온 김에 친구들 다 불러봐요. 제가 다 쏠게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연 씨의 눈빛을 보니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마리아는 더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아, 그럴 필요 없어요. 라고 사양하려 했지만 정연 씨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서 카페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혹시 루시아 아시는 분 계세요?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그러자 카페 안에 있던 몇 명이 저를 알아봤어요. 루시아야. 정말 루시아 맞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카페 안이 시끌벅적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모두가 저희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루시아 정말 달라졌다. 완전 다른 사람 같아. 한국에서 잘 살고 있나 봐.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정연 씨는 정말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시아 남자친구 정연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인사하면서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 어때? 한국어 진짜 잘해? 회사에서 뭐해? 같은 질문들이었어요. 저는 차근차근 대답해 나갔어요. 한국에서의 생활, 회사에서의 성공, 정연 씨와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신기해하면서 들었어요. 그 와중에 마리아는 계속 계산대에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저와 말을 섞지도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정연 씨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은근슬쩍 저를 자랑하면서도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제 성공담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루시아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어도 서툴렀는데 지금은 완전 네이티브 수준이에요.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라고 말하거나 회사에서도 루시아 없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어요. 라고 자랑해 주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류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 드라마 정말 재밌더라. K-팝도 좋고 한국 화장품도 써보고 싶어. 같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그런데 루시아, 어릴 때 한국어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잘했잖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제가 어릴 때 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해주고 계셨던 거네요. 하지만 그 순간 마리아의 얼굴이 더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마도 자신이 저를 얼마나 못되게 놀렸는지 생각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연 씨는 계속해서 분위기를 띄웠어요. 루시아 정말 자랑스러워요.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라고 말하면서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런 정연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금 제가 어떤 기분인지도 아는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모두가 저희 성공을 축하해주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부러워했습니다. 예전에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마리아만큼은 끝까지 저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계산만 처리하고 청소만 하고 그냥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마리아가 갑자기 앞치마를 벗더니 오늘 일 끝났다 면서 뒷문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인사도 없이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마리아는 왜 그래? 인사도 안 하고 가네 하면서 의아해했지만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정연 씨도 마리아가 나간 것을 보고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이제 됐지? 라는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카페를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정연 씨, 아까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정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루시아 표정 보니까 저 친구랑 좋지 않은 추억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루시아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정연 씨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상황을 파악하고 제 마음을 이해해 준 거였어요. 복수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루시아가 당당해질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어. 정연 씨의 그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실제로 복수를 한 건 아니었지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 옥상에서 정연 씨와 함께 아르헨티나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정연 씨, 고마워요. 오늘 덕분에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라고 말했더니 정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루시아야, 너는 이미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야. 과거에 누가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 그 순간 정말로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난 것 같았어요. 마리아의 무시도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도 이제는 저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 이제 이 도시를 떠올릴 때 무시당한 내가 아니라 그걸 이겨낸 내가 먼저 생각날 것 같아요. 라고 정연 씨에게 속삭였어요. 정연 씨는 저를 꼭 안으면서 그래야지. 루시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봤어요. 오늘의 만남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것을요. 마리아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 자체로도 충분했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마리아를 피하거나 위축되었을 텐데 이번에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연 씨가 옆에서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와 작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상처들을 완전히 잊는 건 아니지만 그것들이 저를 지배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로 과거의 루시아가 아닌 현재의 루시아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연 씨도 이번 여행 정말 의미 있었어.
루시아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 라고 말해주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그 카페 앞을 다시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무겁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으로 아르헨티나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상처대로 인정하되 그것이 현재의 저를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정연 씨와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의 경험이 우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 카페에서의 경험 이후로 정연 씨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건 어떤 형식으로 결혼식을 할지였어요. 한국식으로 할지, 아르헨티나식으로 할지 아니면 두 문화를 섞을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정연 씨는 루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자 라고 말했지만 저는 두 문화 모두 제게 소중했기 때문에 선택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굳이 하나만 선택할 필요 없어. 두 가지 다 하면 되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한국 전통 예식과 아르헨티나식 파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결혼식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양가 부모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한국 부모님들은 전통 예식에 대해 알려주시고 제 부모님은 아르헨티나 음식과 음악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루시아야, 내가 이렇게 두 문화를 모두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다 라고 하시면서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결혼식 당일 우선 한국 전통 예식부터 진행했어요. 한복을 입고 큰 절을 올리는 순간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어릴 때는 한국 문화가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그것이 제 정체성의 소중한 일부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연 씨도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전통 혼례를 올리니까 정말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아르헨티나식 파티를 했어요. 탱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아사도 바베큐도 준비했습니다. 한국 하객들은 처음 보는 아르헨티나 문화에 신기했어요. 가장 특별했던 건 아르헨티나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화상통화로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 시간이었는데도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축하해 주셨어요. 화면 너머로 보이는 아르헨티나 친구들의 모습이 정말 반가웠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몇 명 참여했어요. 루시아 정말 예뻐. 한국에서 이렇게 멋진 결혼식 하다니 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섬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연 씨와 함께 걸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루시아야, 우리 앞으로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길래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회사 일은 계속했어요. 남미 시장 담당 팀장으로서 더 큰 프로젝트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류 콘텐츠를 라틴 아메리카에 소개하는 일이 주 업무였어요.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인기가 남미에서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한국 문화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거죠.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번역 일도 계속했는데 단순히 언어만 옮기는 게 아니라 문화적 맥락까지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 양쪽 문화를 모두 아는 제가 할 수 있는 독특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몇 달 후부터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르헨티나에 있던 옛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인 줄 알았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모두 한국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어요. 루시아, 한국어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해?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전에 저를 놀렸던 친구들까지도 연락을 해왔어요. 루시아, 미안해. 그때 우리가 너무 어렸었나 봐. 지금 보니까 한국어 정말 중요한 언어네. 라고 사과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도 SNS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었지만 루시아, 한국 취업 정보 좀 알려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정보는 알려줬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은 서울 물가가 얼마나 돼? 한국 비자 받기 어려워? 한국에서 일하려면 한국어를 얼마나 잘해야 해? 같은 것들이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어릴 때 제가 한국어를 쓸 때마다 외계어라고 놀리던 친구들이 이제는 그 언어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정연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정연 씨, 요즘 아르헨티나 친구들이 너무 많이 연락해요. 모두 한국 관련 질문만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연 씨는 웃으면서 그럴 만하지. 한류가 정말 대단하잖아. 그런데 루시아가 그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네. 라고 답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과 아르헨티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생활, 취업 정보까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재미있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다문화 경험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강연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정연 씨가 루시아만큼 이 주제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강연 준비를 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들, 정체성 혼란, 한국 적응 과정, 그리고 지금의 성공까지 모든 과정이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연 당일 대학 강당에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모였어요.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들, 외국인 유학생들, 그리고 단순히 호기심으로 온 학생들까지 다양했습니다. 무대에 올라서서 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까 용기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시아 김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꿈을 이룬 평범한 사람이에요. 라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겪었던 정체성 혼란, 한국어를 외계어라고 놀림받았던 경험,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학생들이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중간 웃음도 나오고 진지한 분위기도 있었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배운 한국어는 처음엔 나만을 위한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날개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도 자신의 독특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강점이 될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어요. 정체성 혼란이 올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한국 적응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다문화 배경이 직장에서 도움이 되나요?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답변했어요. 학생들이 정말 만족해하는 것 같았고 강연 후에 개인적으로 조언을 구하러 오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연 씨에게 오늘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라고 말했더니 정연 씨가 루시아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답해 주었어요. 그 강연을 계기로 더 많은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업체, 학교, 다문화센터 등에서 초청을 받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르헨티나 친구들의 연락도 계속 이어졌어요. 어떤 친구는 정말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또 다른 친구는 한국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정연 씨와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연 씨, 이러다 아르헨티나 친구들 다 한국 오는 거 아냐? 정연 씨도 웃으면서 그럼 우리 아르헨티나 커뮤니티 도와주는 비즈니스라도 시작할까? 라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그 농담이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남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회사에서도 남미 지역의 한국어 학습 열기가 대단하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온라인 한국어 강좌 수강생이 급증하고 있고 한국 유학 문의도 많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어릴 때 한국어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이 이제는 저만의 독특한 강점이 된 거죠. 또 다른 의미 있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남미 출신들을 위한 커뮤니티 모임을 만든 거예요. 월 1회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한국 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첫 모임에는 10명 정도 왔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50명이 넘는 큰 모임이 되었어요. 모두들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공감하고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만난 한 분이 루시아 씨 덕분에 한국에서 외롭지 않아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보람찼어요. 정연 씨도 이런 제 활동을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모임 장소를 구하는 일부터 행사 준비까지 함께 도와주었어요. 루시아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어. 나도 함께하고 싶어.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진정한 의미의 다국적 부부가 되어갔어요. 사랑과 경력 그리고 두 문화를 이어가는 특별한 커플이 된 거죠.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를 주셨는데, 루시아야, 내가 이렇게 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다. 어릴 때 한국어를 가르쳐준 보람이 있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뭉클했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 아르헨티나 문화교류 행사에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행사에서도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감동했다고 해주셨어요. 특히 편견을 이겨낸 사람의 자존과 사랑의 기록이라고 평가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 말이 정말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상처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연 씨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행복해요. 과거의 상처는 상처대로 인정하되 그것을 발판 삼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제가 받은 상처와 사랑을 다른 누군가와 나누면서 말이에요. 한국어가 정말 전 세계의 언어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뜻깊어요. 어릴 때 외계어라고 불렸던 그 언어가 이제는 꿈의 언어가 된 거죠.